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송정은입니다. 오늘은 정보사회 이론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제나 팀플을 할 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의 양이 많아지고 빠르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사회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란 무엇일까요?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에 접근하기 전에 이 정보사회란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가인 프랭크 웹스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웹스터는 정보사회의 거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는데요. 프랭크 웹스터는 정보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저자들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다른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들에 대하여 증명하고 그 증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실존에 관한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웹스터의 연구 목적은 정보사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터는 가장 먼저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을 5가지로 구별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기준이 바로 이 5가지인데요. 각각의 관점에서 정보사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사회에 대한 기술적 정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에 대한 가장 흔한 정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눈부신 기술 혁신을 강조한 것인데요. 저장 및 정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정보사회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결정적으로 기술적 혁신에 각각 가장 강력한 세 물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농업혁명이었고,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이었으며, 세 번째 물결이 바로 정보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보혁명이 곧 정보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보사회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도외시하는 것도 쉬운데요.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얄팍한 분석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빈약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스터는 더 자세히 조사할 때 기술의 모호성에 증명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이거나 검증 가능한 척도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술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 특권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증기시대, 원자시대 등과 같이 기술이 전체 사회, 세계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거대한 부분이 농업이나 제조산업이 아닌 정보 관련 활동들에 의해 차지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보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작업들이 프리츠 맥클럽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는 정보사회를 통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보활동이 GN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는 추세라면 정보경제 시대가 출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크 포렛은 경제의 기본 및 보조정보 부분을 구별하여 정보의 경제적 중요성을 정량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보경제학적 접근에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어떤 것이 범주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것이나 어떤 것이 정보 부문에 포함되고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숨겨진 해석과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계된 데이터들이 매우 이질적인 경제활동을 균등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와 텔레비전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이 정보사회의 지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보활동의 질적인 기준을 분리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구는 맥클럽과 포렛에게서는 추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인 것이죠. 다음은 정보사회에 대한 직업적 정의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어떤 직업은 없어지고 어떤 직업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빅데이터 분석가나 정보보안
전문가와 같이 오늘날에는 정보와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의 변화가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척도라고 보는 것이 직업적 정의인데요. 쉽게 말해 정보 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수적으로 우세해질 때 정보사회가 등장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주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을 특정한 범주에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여러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철도신호원을 무조건 산업시대의 육체 노동자와 같이 생각하거나 단순한 부품 교환만 하는 복사기 수리공을 정보노동자로 분류하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디로 가장 적절하게 범주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결과인 단정적인 수치들에 대하여 회의적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단순화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연구사가인 해롤드 퍼킨이 전문가 사회의 도래라는 저작에서 정보노동자 집단을 질적으로 구분한 연구나 엘빈 굴드너가 새로운 계급을 지식인과 기술적인 지식 계급으로 구분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상가들에게서 정보사회의 지표를 찾고자 한다면 특정 집단이 기여하는 바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공간적 정의인데요. 이 접근법은 지역을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분석가들은 통신망의 등장을 근거로 사회를 정보경제로 정의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개념 규정의 부정확함인데요. 예를 들어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통신망으로 규정하는가와 통신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이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적인 의존성과 점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와 논자들이 정보사회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문화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접근법은 가장 쉽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적게 측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등은 우리가 미디어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사회의 정보적인 측면들은 그 미디어가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라고 우리를 보다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착용하는 의상과 머리, 얼굴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가정, 침실과 같은 매우 사적인 영역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모든 사람에게 갖게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듭니다. 많은 논자들은 우리가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인정 속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들 논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양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보드리아르는 정보가 더 많아질수록 의미는 더 적어지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정보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아주 쉽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의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사회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모델링하자면 정보사회에 대한 5가지 측면에서의 정의로는, 첫 번째는 기술적 정의, 두 번째는 경제적 정의, 세 번째는 직업적 정의, 네 번째는 공간적 정의, 다섯 번째는 문화적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각 측면에 대한 내용, 일상생활의 양식으로부터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기준에서 정보사회를 정의하면 기술의 모호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검증 가능한 척도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경제활동에서 농업이나 제조산업이 아닌 정보 관련 활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른다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고 매우 이질적인 경제활동들을 균등화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직업적인 의미에서는 정보 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수적으로 우세해질 때 정보사회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주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을 특정한 범주에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지역을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에서의 문제점은 개념 규정의 부정확함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화적인 의미에서는 일상생활의 양식으로부터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둡니다. 이렇게 정보사회에 대한 5가지 접근법을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접근법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실존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웹스터의 견해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는 정보사회의 존재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세계에서 존재함을 믿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야 할지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이죠. 이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